자,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의 키워드를 적어갑니다. 아무래도 병리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의료 용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증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제 진단이란 단어와 같이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클라이언트의 진술, 이것을 일종의 환자의 진술로 보게 되니까 상당히 회의적이다. 인정하지 않고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이 병리 관점은 5번에 밑줄 쳤었잖아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 상처는 바로 이 성인기의 병리의 하나의 전조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과거라고 하면 되는데,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병리 관점은 아무래도 치료자 중심이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치료자가 되는데 치료자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중심 이렇게 쓸까요? 전문가 중심. 병리 관점은 목적이 뭐냐면 이 녀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 녀석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증상의 완화가 바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강점 관점이라면 상당히 개인의 발전은 개방되어 있다.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병리 관점은 개방되어 있지 않다. 즉 폐쇄적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폐쇄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적 관점이라고 하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점 관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점 관점은 장점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라고 해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데 과거 상처라고 쓰겠습니다. 과거 상처는 성계 병리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성계 병리를 예측하기 어렵다. 좀 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그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원이라고 앞에서 썼는데요. 자원은 클라이언트 개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변의 환경이라고 쓸까요? 주변의 환경이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은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방적 관점을 취한다. 개방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보고 여기에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임파워먼트 모델은 강점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동반자로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의미를 확고히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역량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과 역량을 클라이언트 역량입니다. 그걸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건데 강점 관점의 문제를 보면 정말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는 문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자, 병리 관점 보겠습니다.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사례로 규정하고요. 치료의 초점이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증상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전문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진단에 활용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진술에 회의적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가 된다. 치료의 핵심은 실무자, 이 실무자가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치료 계획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되고 이 클라이언트인 전문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발전은 병리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폐쇄적이죠. 자, 그 다음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돕는 목적은 행동이든 감정이든 사고든 관계의 부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결과의 증상의 영향을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저는 증상 완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강점 관점 봅니다. 개인의 강점 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기질, 재능, 자원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규정하고요. 치료의 초점은 가능성에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힌트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개인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상처, 즉 외상은 예측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료의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참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자본들이 되는 겁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된다. 이 전문가가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지 않죠. 클라이언트 자신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도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클라이언트의 내적, 외적 자본이란 말을 썼습니다. 개인의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변화를 위한 자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장점, 능력, 적응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돕는 목적은 그 사람, 즉 클라이언트 삶에 함께하며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삶의 의미 또는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저는 파트너십과 역량 강화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까지 정리해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정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뒤에 도표 2장 있었죠? 그거 코팅하셨나요? 다운로드 받아서 코팅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주세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두 문제 나오는 것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개인 대상 모델의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 도표를 보면서 복습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수업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그 모델에 대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신분석 모델이 나왔어요. 정신분석 모델을 개인이 아닌 가족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측면, 내적 심리 여기에 접근하는 거죠. 무의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가족이나 개인의 내면에 묻어 숨긴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경청이나 감정의 공감, 해석, 분석적 중립성의 유지라는 기본적인 기법이 사용된다. 물론 자유연상 기법도 사용되겠죠. 자, 행동 수정 모델은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문제의 표적이 됐다, 초점이 됐다면 행동 수정 모델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명 행동주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행동을 수정함에 있어 정적 강화 등의 학습 이론의 원리를 이용하여 학습 이론만 밑줄 쳐주시면 돼요. 학습 이론 나오면 행동 수정 모델이죠. 가족 성원들, 가족원들 사이의 부적응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강화 행동을 변경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화 행동을 변경하도록 해서 강화 행동은 지금 부적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적절하게 촉진되고 있는 행동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나오죠. 자, 날개 쪽에 키워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인데 그냥 간단하게 다세대 치료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세대적 치료 그렇게 할까요? 적자를 넣으면 조금 더 나으니까 다세대적 치료입니다. 머레이 보웬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자, 시험에 나올 법한 단어만 쏙쏙
적어드립니다. 첫 번째 자아 분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각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도 작성입니다. 네 번째로는 탈삼각화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계도에서 정서적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서 체계 이론, 정확히 말할게요. 정서적 관계 체계 이론, 정서적 관계 체계 이론에 입각한 것이 바로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 성원이 있으면 원 가족으로부터의 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좋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가족원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을 때입니다. 반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 성원은 의존적인 가족 성원이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는 부정어예요. 부정어인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끌어들이죠. 그 갈등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삼각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정적 정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서 관계예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제3의 성원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탈삼각화가 제3의 성원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제3의 성원을 분리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갑니다. 개인이 그의 가족 자아로부터 분화된 확고한 자아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이론이다. 자아 분화에 밑줄 돼요. 보이는 인간의 자아 속에는 감정과 지성 또는 이성이라고도 하죠. 감정과 지성이 서로 용해 또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감정과 사고 또는 감정과 이성이 뚜렷하게 구분된 사람을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인데 이겁니다. 자아분화 수준을 끌어올려서 삼각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요. 목적은 동그라미 1,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동그라미 2, 문제가 되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탈삼각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 기법이 나와요. 기법이 나오는데 기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탈삼각화 기법이에요. 가계도 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법까지 같이 써버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쓸게요. 구조적 치료입니다. 구조적 치료는 미누친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첫 번째는 이게 기능적 구조입니다. 가족의 기능적 구조가 되는데 기능적 구조에는 뭐가 있느냐? 경계 만들기가 있어요.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경계 만들기, 합류하기, 균형 깨뜨리기. 권력의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작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법이 돼요. 기법이 되고, 자, 제가 이거 쭉 이야기하면서 키워드를 해줬는데 경계란 단어가 있고 이게 권력의 역기능적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미누치는 가족의 경계를 보았어요. 가족의 하위 체계를 보았어요. 가족의 권력을 보았어요. 뭐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돼요. 자, 구조적 가족 치료는 이 구조는 바로 가족의 펑션, 즉 기능적인 차원을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계나 하위 체계나 권력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목적이 뭘까요? 목적. 가족의 경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위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권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야죠. 그게 바로 재구조화, 리스트럭처라고 하는 재구조화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미누치는 경직된 경계선, 경계만 밑줄 치면 돼요. 경계가 키워드니까. 경직된 경계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죠. 네, 경직된 경계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족원들끼리. 그래서 분리라는 말을 써요. 자, 분리와 혼돈된 밀착된 경계선, 또 경계가 나왔죠. 혼돈된과 밀착은 동의어거든요. 이건 또 뭘까요?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간섭이 너무 심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밀착이 가족의 문제를 유발하며 명확한 경계선이 좋은 말이에요. 명확한 경계선이 기능적인 가족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에서는 가족원은 지지받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독립과 자율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성도 있으면서 관심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명확한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한 경계선은 개인뿐 아니라 하위 체계의 밑줄, 하위 체계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명백하여 부모 자녀 체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위협적이면 역기능적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자,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녀와 배우자보다 더 친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성을 주든 또는 친밀감을 가지든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은 재구조화에만 밑줄 치면 돼요. 목적은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로서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요. 가로하고 시작.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로 닫고요. 여기서 힌트가 뭐예요? 자, 힌트를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능이란 단어죠. 기능.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적 구조라고. 그래서 경계적인 측면의 기능과 하위 체계적인 측면의 기능과 권력적인 측면의 기능,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족의 재구조화가 된다. 3번 지문 꼭 아셔야 돼요. 3번 지문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자, 5번째는 베이트슨의 의사소통 가족 치료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가족원들하고 소통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통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보는 의사소통의 유형도 있을 것이고, 의사소통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베이트슨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의사소통의 내용보다 가족 간 의사소통의 과정과 형태, 이 형태가 바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명확한 의사소통의 규칙을 가르치고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가족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경험적 가족치료예요. 그래서 아래 경험적 가족치료 들어갑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 날개 공간이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계속 쓰시면 돼요. 자, 경험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경험적 치료는 사티어가 대표적이에요. 휘테커라는 학자도 있는데 사티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에 이게 있어요. 새로운 경험이란 게 있어요. 가족원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표현을, 감정 표현을 못한 아이인데 감정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유형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의사소통의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일치형이 바람직해요. 일치형 하나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원들이.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원들이나. 그래서 이것을 일명 성장 모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 모델이다.